여러분, 세계사의 변곡점은 주로 전쟁이죠. 전쟁인데 이 전쟁과 관련돼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제국주의 전쟁은요, 여러분, 정말 파렴치한 전쟁인 경우가 많아요. 뭐 지금 미국이 옳다 그렇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약간 좀 그 철면피가 돌아온 거예요. 이란도 하는 행동도 자국민주기고 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 그, 그 천주교도들 탄압하고 막 학살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자기 체제 지키겠다고 사람들 학살하는 겁니다. 이란도. 그리고 침략하는 국가도 안면 몰수하고 침략하고, 그리고 자기 체제 지키겠다고 하는 구체제도 내부의 그 여러 그 반대파들을 학살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역사적 비유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아편 전쟁 있죠. 아편 전쟁 날 때도 2차 전쟁 1차, 2차 있지만 그거 섞어서 얘기할게요. 임칙서란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공개서한 보냅니다. 아니 니네가 그렇게 양심 있고 하느님 믿는다면서 마약을 남의 나라에 파니? 이거 인간적으로 양심에 안 걸려? 이렇게 공개서한 보낸다고요? 명분, 도덕, 청나라 맞죠? 중국 사람들이 맞는 얘기 한 겁니다. 마약 파는 나라한테 마약 팔지 말라고 하는 게 그리고 니네 계속 마약 팔면 우리가 행정력 동원해서 규제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영국 입장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역 적자를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임칙서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데 영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를 내야 돼. 그러려면 아편을 강제로 팔아야죠. 그래서 아편을 강제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는 거야. 전쟁에서 이겨야지 아편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제 그 아편 전쟁에서 2차 전쟁에서 결정적인 전투 이름이 여러분 팔리교 전투입니다. 팔리교. 다리, 팔리교. 성수 대교할 때 그 교, 다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팔리카오 전투라고도 하고요. 팔리교 전투라고도 하고요. 요새는 팔리카오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때 그거 알잖아요. 우리는 약간 옛날 사람. 팔리교 전투. 요새는 팔리카오 전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60년에 있었던 전투인데 청나라 8기군이 1위야 하고 달렸어요. 기마병이 달렸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한테 완패했어요.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10,000명이었고요. 8기군은 50,000명이었습니다. 8기군 50,000명이 10,000명한테 완전 실신앙 전쟁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전열보병이 기마병을 압살한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열보병이라는 게 되게 보면 우습죠. 라인 인판트리라고 해서 띡띡띡 하고 이렇게 팡총 쏘는데 거기다 끝에다가 여러분 보이어넷이라고 부르죠. 창검 있죠. 창검 딱 하면 여러분 진짜 창이에요. 창검이 아니라 총검이죠. 총검 끼면 접근하면 창이고요. 총이고요. 일자사격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우스워 보여도 그 당시에는 무적의 전술입니다. 전열보병이 기마병을 압살한 전투. 그래서요, 전열보병은 제국을 연 핵심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칼 쓰고요, 활 쓰고요, 기마 이런 군대는 그런 구시대 군대는 전열보병하고 맞붙으면 쓸려나가요. 그래서 맘루크라고 있죠. 이집트의 맘루크. 그것도 나폴레옹 군대랑 맘루크 군대랑 붙었던 전투 이름은 그건 이제 피라미드 전투예요. 19세기 유럽은요, 전열 보병을 이끌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무적이었어요. 제국의 기마병은 얘네들한테 상대가 안 됐다고요. 근데 이게 라인 인판트리는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 가면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식훈련 있죠. 그게 이 라인 인판트리의 유산이거든요. 옆 사람이 총에 맞아도 무표정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일자 사격! 팡! 죽어 막 포탄 날라오면서 옆에서 막 굴러서 사람들이 터져나가도 공포를 극복하면서 일자 사격을 하는, 화력 집중을 하는,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방향 바꿔 가 그러면 방향 바꿔 가고, 이게 라인 인판트리 시대의 유산이 제식훈련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군대가 그렇게 움직이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초가 이 근대식 군대의 시초가 이 전열보병이에요. 성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포로 부셔버리고요.
들판에서는 무적이고요. 유럽 국가들 간 전투에서는 라인 인판트리 대 라인 인판트리는 사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서로 이렇게 총 보고 서로 마주 보면서 쏴야 되는데, 그런데 전근대 군대와 충돌하면 사상자가 수십 명, 저쪽은 상대는 쓸려 나가는데 이쪽은 수십 명 사상자 나고 끝납니다. 그래서 8기군 5만 명이 팔리카우 전투에서 붙어서, 그때 영국 전사가 2명, 5만 명 대 10,000명인데 10,000명 쪽 유럽에 영국 2명, 프랑스 3명, 5명, 8기군은 1,200명. 그리고 쓸려나가면서 도망가면서 끝납니다, 전투가.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전열 보병이 19세기에 제국을 건설한 보병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맘루크가 충돌한 피라미드 전투에서는 맘루크는요, 또 기상이 높아서 가지고 끝까지 개겼거든요. 나폴레옹 군대 2만, 맘루크 4만이었는데 나폴레옹 군대 300명 죽거나 다치고요. 맘루크는 18,000명 쓸려나갑니다. 군사적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이게 19세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란도 전열 보병하고 격돌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 페르시아 전쟁을 했거든요. 박살나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등 지금 우리가 코카서스라고 부르는 데 있죠. 그 지역을 원래 이란 거였는데 뺏긴 거예요, 러시아한테. 아이고, 바쿠 유전 같은 거. 어이구, 진짜 속이 쓰린 거죠. 그리고 영국한테도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영국한테 전쟁에서 져서 헤라트라는 지역을 뺏기게 되는데, 그 헤라트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다?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인도로 내려온, 러시아가 인도로 내려오는 그쪽 길목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이란으로부터 뺏어서 인도로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는 중간지대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렇게 2번 전열 보병한테 깨져요. 근데 이란은 영국과 러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한복판이 된 국가였는데, 러시아와 영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독자적인 근대화의 여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식민지 국가 중에서 전열 보병을 가장 먼저 만들었던 국가기도 합니다, 이란이.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에 완전 복속되지 않고 영토와 이권을 피탈당했지만 근대 주권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간 곳이 이란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19세기예요. 전열 보병이 무적이던 시대는 식민지가 확장되던 시기예요. 그런데 군사적 혁신이 오히려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전장식 소총이라고 그러죠. 전장식 소총. 이렇게 총알로 푹푹푹푹 가지고 빵야! 그러면 쏘고 난 다음에 뒤로 가고, 뒤에서 있었던 열이 앞으로 나오고 푹푹푹푹 하고 빵야! 이게 이제 전장식 소총. 그래서 1분에 몇 발을 쏘느냐? 많이 쏴야 뭐 몇 발, 뭐 7, 8발 쏘면 많이 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전장식 소총인데, 후장식 소총 또 장난꾸러기들 후장식 뒤에서 총알 놓고 쏘는 거요. 그리고 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열 보병을 썼던 게, 여러분, 조준이 총알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포크볼? 너클볼이야, 너클볼. 이게 무회전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에서 뭐 너클볼 포수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알을 회전이 적게 걸리니까 얘네들이 다 커브야. 조준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쭉 일렬로 해가지고 그냥 범위 공격을 하는 겁니다. 1차 사격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강선이라는 걸 깎으니까 회전이 걸리니까 얘가 직구가 된 거야. 그래서 조준이 돼요. 후장식 소총이 나오고 강선이 발명되면서 조준 사격이라는 게 가능해지고, 미니탄 나오죠. 그리고 탄피. 그렇지, 내가 에너식 라이플 저 얘기가 안 나올지 지그재그님 못 참겠지? 나도 저 채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자, 탄두와 탄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총알 있죠. 총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누구 막 화약 다니고 했는데, 이게 추진체와 탄두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군사혁신이 여러분 나오면서 전열 보병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 전열 보병의 시대가 끝난 전투가 남아프리카 보어 전쟁이에요.
남아프리카 보호 전쟁에서 전열 보병의 시대가 종말을 알리게 됩니다. 그게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있었던 전투거든요. 정말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는 상징과도 같은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보어인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주민들의 자손들입니다. 네덜란드 개죠. 네덜란드 개인데 거기 흑인도 섞여 있고 막 해서 혼혈이고 막 그랬었던 보어인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계 이주민의 자식들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대 거기 그쪽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를 영국이 또 이게 금광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 데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보어인들이 썼던 소총이 후장식 소총 마우저 C96 이러는데 뭐 이것까지는 저도요 너무 이제 밀덕들의 영역이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런 후장식 소총을 썼어요. 그리고 무연화약이라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무연화약. 지금 우리가 쓰는 화약이죠. 그전에는 전열 보병들은 이렇게 해서 펑 하면 이거 연기가 크게 지는 거야. 이제 사람들도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는데 대충 쏘는 거야. 근데 무연화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위치가 안 보여. 딱 보면 총소리 나고 딱 봤는데 저기서 연기가 나와. 그럼 거기 저 새끼 저기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연화약이면요. 소리만 나는데 픽 옆에서 쓰러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썼어? 모르죠. 이 무연화약에다가 후장식 소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서가 아니라 엎드려서, 내가 엎드려서 있잖아요. 엎드려서 재장전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꽂을 대로 이렇게 꽂아서 이게 장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재장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은폐 물 있죠.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숨어서 영국 애들은 전열보병이죠. 팡! 쏘서 맞추는 거야. 그리고 그때 영국의 전열보병들은요, 여러분 용감해 보이려고 무슨 색 옷 입었는 줄 아세요? 빨간색 옷 입었어. 빨간색 조끼 있죠? 그 빨간색 조끼 하얀색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하고 이러고 영국 군인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전열보병들 세 보이려고 군기 보이려고. 그래서 붉은 코트 입고 대열을 맞춰서 진격하던 전열보병이요. 그래서 1899년 12월 달에 전투가 있는데 영국의 전열 보병들이 보어인들한테 쓸려나가는 전투가 벌어져요. 그걸 검은 일주일 전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이 쳐 죽었으면 검은 일주일 전투라고 하겠어요. 그 검은 일주일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붉은 코트 벗어라. 그래서 붉은 코트 군복이 사라집니다. 왜? 탁 너무 잘 보여. 숲속에서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군복, 코트 군복을 버리고 뭐로 갈아입냐? 카키색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카키색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여기서 뭐냐면요. 1899년 12월 이 검은 일주일 전투로 전열 보병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뭐로 넘어가냐? 20세기 참호 보병의 시대가 열립니다. 참호파고 후장식 소총에 총 끼고 빵야 기관총 설치하고 참호 보병의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보어 전쟁은요 참호 보병의 전쟁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산병 전술입니다. 군사들이 대열에서 이탈해서 막 숨어 있죠. 나무하고 이렇게 수신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수신호로 움직이면서 은폐물 찾아가면서 짱 박혀 있다가 매복하고 쏘는 그냥 산병 전술이에요. 그때 이제 보호인들이 참호하고 전선을 구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게릴라 전술입니다. 산병 전술, 게릴라 전술. 흩어져서 은폐할 자연기물을 이용해서 후장식 소총으로 사격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해요. 후장식 소총과 총알은 게릴라전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군대가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대편 주력 부대를 쓸어버리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1899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맘루크하고 8기군은요. 그 제국의 금지, 청나라 제국의 핵심 군대 아니에요. 8기군은. 금지를 앞세워서 정면 충돌을 합니다. 띠기덕 이 존만한 새끼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다가 전열보병한테 쓸려 나갔는데 그게 이제 19세기 풍경이면 20세기는 이제 참호전을 하는 겁니다. 20세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보어인들은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낮에는 농부입니다. 낮에는 농부로 이렇게 영국 군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농부야. 그랬던 애들이 밤에는 총 하나 들고 전사로 변신하는 겁니다. 빨치산이죠. 이게 빨치산이야. 총은 있지만 군복은 없는 군인들. 20세기 민족해방의 군사적 프로토타입은 보어인들이 만든 겁니다. 영국이 정말 여기서 헤매거든요. 영국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바로 그 전에는 맘루크고 뭐건 들판에서 만나서 회전을 하고 성을 공격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막 숲속에서 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 초토화 작전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게릴라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어인들의 농장과 집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게릴라들의 보급을 끊겠다. 그리고 수용소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을 강제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토화 전쟁은 강제 수용, 그리고 싹 다 파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여러분 위생, 화장실은 제대로 만들었고 식량은 제대로 공급해 줬겠어요? 수만 명의 보어인들이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어린이, 여성, 노인 상당수가 이 사망자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방법인데 보어인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전선을 그었고 이선 넘어오지 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펼칠 수는 있었지만 참호전쟁, 전선전쟁 이런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이 초토화 전쟁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초토화 작전하고 보어인들 박살내고 남아프리카 이런 데에서의 자신네들의 식민지 거점을 확실히 하게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잔인한 거죠. 너무너무 잔인해서 욕 더럽게 쳐먹고 그리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는 초토화 전쟁은 전쟁 범죄로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요. 땅에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공군이 나왔어요. 공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군의 전략 폭격, 드레스덴 폭격 같은 거 있죠. 이 초토화 작전은 공군도 쓰고 해군의 해안을 장악한 다음에 그 전함이 전략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력이 우위에 서 있는 제국은 항상 초토화 작전의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공군의 전략 폭격, 해군의 전략 폭격 이런 거. 그래서 초토화 작전이 금지되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삶의 인프라가 돼 있는 거 있죠. 식수, 에너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농장, 농사 짓고 있는 땅 이런 땅을 파괴하는 거는 하지 말자라고 20세기에는 룰이 정해져요. 그게 20세기 룰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대규모 정규전은 참모전과 기갑전 그리고 해방전제는 게릴라전 그리고 초토화 작전 금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미국이 초토화 작전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휴 씨. 베트남에 있는 논밭을 다 불태우고 베트남 사람들 수용소에 다 가둬버리면 그랬으면 베트남은 졌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초토화 작전을 고엽제는 뿌리고 전략 폭격은 했지만 사람들을 수용소에다 가두고 논밭을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은 하지 않죠. 그런데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보는 눈만 없으면. 근데 미국 군대의 장점은 그런 식의 초토화 작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19세기 제국과 20세기 제국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21세기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드론이 등장한 전쟁, 로봇과 인공지능이 등장한 전쟁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참호전, 포격전, 기갑전, 드론전이 추가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논밭에 전부 다 화학물질 뿌리고 농사 짓지 못하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나요? 그런 초토화 전쟁 하지 않죠. 그냥 도시를 싸그리 다 그냥 뭉개버리는 작전을 해도.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은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이란이 쓰고 있는 석유 비축고 터트려가지고 불바다 만들었죠. 그리고 담수화 시설. 아니, 바레인 같은데, 강이 흐르질 않고 식수를 구할 데가 없어서 바다에서 물을 담수화해서 쓰는데, 그거를 이란은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란의 담수화 시설 공격하고, 석유 시설 공격하고, 여기요, 지금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은 초토화 전쟁의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육군은 투입하지 않는데 상대의 물하고
에너지를, 그리고 전 세계에 공급돼야 될 에너지를 그냥 깽판을 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란도 이스라엘도. 미국은 이 상황에서, 미국이 그렇게 폭격한 건 아니거든요. 초토화 공격은. 근데 이스라엘이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초토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지켜보는 미국은 씨발 이 새끼들 봐라. 말릴 수도 없고. 미국이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그냥 적진 한가운데 있는 상대 지도자를 제거하고 있죠. 개정과 동시에 지도자를 따져. 그래 놓고서 오늘 후계자 결정됐다고 하죠. 하메네이 둘째 아들, 하네메이. 뭐 이름이 비슷비슷해. 후계자, 그 다음 후계자, 그 다음 후계자까지. 이거는 뭐예요? 어쌔신 트럼프야. 어쌔신 크리드도 아니고. 제복에 굴복하는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공개 처형하겠다는 방식이죠. 이거 제국이 이렇게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있잖아요. 육상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한다고 하면 해봐 이 새끼야 되나, 이렇게 미국한테 개길 수 있는 나라는 있는데, 니네 지도자 계속 목 단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와가지고 벙커버스터로 조지는데, 땅굴 파고 사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 땅굴도 부셔버리는데. 그래서 공개 처형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대의 군사시설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인프라한다. 미국은 고가치 자산을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탄이 그 드론하고 방어미사일하고 4천만 원짜리다 60억짜리, 한국 거는 16억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려부시는 건 이란의 중요한 시설들, 이란이 돈 들여 만들었었던 핵시설뿐만 아니라 이란의 고가치, 고부가가치, 고가치 자산들을 지금 다 때려부시고 있거든요. 고가치 자산을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암살하는 폭격을 하고 있다. 이건 무슨 특작부대 보내서 참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보타주하는 것도 아니고 공군으로 대놓고 폭격하고 사보타주와 참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군사작전을 미국은 쓰고 있고, 이스라엘은 초토화 작전까지 전개를 하고 있고. 자, 이건 이란의 피해가 훨씬 더 한 겁니다. 미국은 건들지는 못하잖아요. 미국 본토는 지도자 참수하고, 그리고 주요 시설 사보타지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전 세계는 이거 불안하죠. 석유가 안 나오고, 1일 2천만 배럴의 석유를 사다 써야 되는 대다수 나라들은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은 자급자족하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하고 미국 경제도 이상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석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타격을 덜 입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은 석유가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상대적인 국력, 중국, 유럽, 나머지 나라들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는 거죠.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가성비로 해서 그러니까 전쟁은 피해를 일정 정도 감수를 하고 가는 거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제일 그 피해가 적다라는 극악의 아이러니죠. 극악의 아이러니. 자, 이란이 굴복을 안 하게 되면 전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괴로워진다. 석유를 자급자족하는 몇 나라들 빼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찌그러들고요.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19세기 전열보병, 20세기 보호전쟁으로 게릴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해방전쟁, 그리고 마오이즘이 가능했었던 거죠. 마오이즘으로 마오쩌둥 방식으로 농촌을 장악하고 민심을 얻고 인민전쟁으로 해방을 시키는 NL 민족해방 노선, 마오 노선이죠. 그게 가능했었던 것도 후장소청, 농민한테 총한자로 쥐어주면 제국군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시대가 20세기였고, 21세기가 열리고 났더니 19세기의 전열보병과 20세기 소총, 기갑, 공군의 시대와 또 다른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되고, 제국도 또 다른 형태로 제국 운영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21세기의 제국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까요? 자, 일단 미국이 두 번째 암살 대상으로 삼을 지도자가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